이준석 배움을 나눈 사람들 대표교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전 대표께서는 주말 저녁에 순천 고속버스 터미널에 자주 이제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들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주말 저녁 시간에 주로 순천에 내려오시나 보죠? 그렇죠. 일요일 저녁에 보통 서울에서 일 보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내려와서 순천에 내리면은 꽤 늦은 시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제가 월세 얻어놓은 곳이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서 앞에 많이 걸어다니기 목격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그동안 순천과의 인연들도 각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2007년에 배움 나누는 사람들을 처음 설립하셨고 이제 대표교사로 순천과 진주에서 현재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신데 네. 여러 지방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순진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순천과 진주에서 교육봉사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순천에서 월수하고 진주에서 화목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진주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 네.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이제 계속 월화수목 있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중소도시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또 유학 가서 미국은 살아봤지만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 아마 지방이고 그 중에서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일 텐데 제가 그걸 진지하게 경험해보지 않고는 제가 지방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천에서도 특히 원도심이라고 하는 중앙동, 이쪽 옥천동 일대에서 제가 지금 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 도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오셨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지역 교육에 특이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지향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제가 상계동 출신이라고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상계동이면은 지하철 종점이거든요. 지하철 4호선 종점에서 어릴 때 살아오면서 사실 그런 어떤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노리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아이들 키우면서 그 희망을 바탕으로 잘 키워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한데 지방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와보니까 어떤 점을 느끼냐면은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서울과.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1학기에 도와주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순천에 있는 학교들, 중학교들, 여러 학교들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데요. 학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수업 난이도나 아니면 시험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학업 성취도에 대한 목표치 자체가 낮은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물론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느낄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학생들이 지금에는 순천 단위에서 여수 단위에서 경쟁하는 학생들이지만은 나중에 결국 서울에 있는 아니면 또 국제적으로 가서 글로벌 경쟁을 했을 때 학업 목표치가 낮은 경우에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지방에서 이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이제 학교가 황폐화돼가는 모습. 제가 예전에 책을 쓰면서 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의 학교들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경상도 문경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고등학교 전교생이 50명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농담 삼아 한 학년에 17명이면은 전교 1등을 해도 1등급이 안 되거든요, 내신이. 4%까지가 이제 1등급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앞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고 더 큰 꿈을 학생들이 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몇십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에서의 교육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봅니다. 말씀은 지금 순천 내에서도 교육 격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히 순천에 보면 중학교들 뭐 보면은 그 도시 지역에 있는 연양중학교나 아니면 팔마중학교 아니면 또 이제 좀 면단위 지역으로 가면은 별량중학교 이렇게 다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들마다 교육의 어쨌든 성취도라는 굉장히 다릅니다. 목표치도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만나고 또 대학교 가면 또 서울에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학생들도 만나고 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 정부의 이제 킬러 문항 삭제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변화된 수능 방향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사실 좀 그러니까 보통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수능을 잘 봐가지고 정시에서 진입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결국 농어촌에 특화된 전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학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게 아마 유리한 방식들일 텐데 정시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더라도 변별력이 높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걸 선호할 것이고 네. 반대로 이제 수시나 이런 걸 선호하는 경우에는 어떤 최소 자격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수능의 절대고사화라든지 아니면 좀 쉽게 쉽게 이제 출제되는 경향성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입시제도라는 거는 다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매번 겪지만은 네. 내가 유리한 제도가 뭐냐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모호하긴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했던 방향성 중에 이제 처음에 대통령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사교육 때려잡기로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온라인 1타 강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무조사하고 이렇게 잡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온라인의 1타 강사들이 제공하는 교육은 과거에 이제 저희보다 윗세대가 생각하던 고액과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교육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서울의 아주 우수한 강사들이 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순천이나 여수 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박리담의 형식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는다는 건 오히려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손해일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부 여당에서 처음에 뭔가 지른 다음에 혼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냥 잘 모르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사교육 강사 때리기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희한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 일선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사실 이건 정치적으로도 건드리기 좀 민감한 주제인 게 예를 들어 이번에 결국 수능을 보고 11월에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평소보다 잘 봤다 생각하면은 보통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랬다 생각할 것이고 네. 본인이 어쨌든 수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 성적을 얻었다 그러면은 야, 그때 수능 얼마 앞두고 대통령이 이거 수능을 해집어놔서 그렇다 이렇게 나올 텐데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방식의 접근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교육 문제 짚어보면은 최근 이제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네. 해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들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전 대표께서 보시는 이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가 굉장히 모호한 단어입니다. 사실 교권이 뭐냐를 설명해보라고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 이런 걸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학교 내 질서 이런 걸 이야기할 것이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좁게 생각해가지고 옛날처럼 때리는 거, 체벌의 가능성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간다는 걸 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과거에는 체벌이나 이런 논의들이 결국에 교권에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지금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에 교사 임용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본인들부터가 2000년대 이후에 맞지 않으면서 커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체벌의 권리를 부여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더러 원래 모든 문명 국가가 이게 형벌이나 아니면은 이런 페널티를 진화시킬 때 원래는 때리는 거 하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곤장을 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갈수록 이제 개인의 자유를 다소 이제 제약하는 방향으로 뭐 형벌이 이제 바뀌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럼 학생에 대한 어떤 훈육 조치라고 하는 것도 우선 때리는 거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럼 질서를 잡기 위해서 왜냐면 학교에서 지금 이게 문제 상황이 되는 거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했을 때 학교 내 질서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사례라는 걸 참고해 봤을 때 다소간의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벌을 줄 수 있는 방식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디텐션이라는 제도를 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학생들은 점심 먹으러 식당 가고 이럴 때 학교 식당에 가지 못하고 정해진 방에서 선생님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디텐션 처분을 받으면은 수업이 끝나고 나가지고 1시간 정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집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자유를 약간 제약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고 하지만은 또 반농담조로 통제가 잘 안 되던 예비군. 네. 저도 예비군 이제 그만둔 지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말년차 예비군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원래 8시간 하는데 성과 측정식 예비군이라 해가지고 네. 총도 잘 쏘고 이렇게 또 훈련도 잘 수능하면은 1시간 일찍 보내준 제도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가지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의 자유가 1시간 더 제약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은 자유를 선호하기 때문에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좋다. 군대도 예전에 때리는 방식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자유에 대한 어떤 제약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처럼 저는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또 하나는 학부모 민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 근데 민원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지금 교사들은 사범대학에서 아니면 교대에서 교수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느냐, 물론 상담이나 심리 이런 데서도 전문적 교육을 받겠지만은 학부모 상대하는 법을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교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저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주체가 있어야 된다. 서울 같은 데 보면요. 교통 민원이든 아니면 무슨 뭐 쓰레기 민원이든 모든 민원을 120 다산 콜센터라는 데 모아가지고 처리합니다. 네. 저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진짜 학교 현장의 어떤 학교 운영에 대한 민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떤 지자체 단위에서 한번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수 지역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 순천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학교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전달한다든지. 근데 그 민원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또 문제되는 거는 개인의 개별적인 민원을 이제 학생의 보육에 관한 민원을 자꾸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워낙 지금은 그냥 카톡이나 전화면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선생님 거를 네. 접근성이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거의 고용된 사람으로 나의 어쨌든 일을 봐주는 고용된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애초에 그 소통 자체는 차단해야 된다. 제가 차단이라는 아주 선명한 언어를 쓰는 건 뭐냐면은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우를 가려가지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러면은요 현장에서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차단해야 된다. 선생님한테 가는 거는 굳이 간다 그러면은 학교 내 행정실이나 이런 걸 통해 경유해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 그렇죠. 학교의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민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지금 보면요 뭐 우리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도의 민원은 사실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골치 아픈 게 애가 장염에 걸렸는데 선생님 죽 좀 끓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저런 걸 하는 사람도 있냐 저런 걸 하면 안 되지 하겠지만은 하는 사람이 있고 당장 그 전화를 받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배달 앱이 활성화된다면 음식점 민원 같은 경우에도 뭐 공짜로 더 주세요 했는데 안 주면은요. 공짜로 안 줘가지고 화났다고 글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그 집 불친절하더라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리뷰기나 이런 걸 무기로 써가지고 협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죽 끓여줬다 그랬다가 이제 안 끓여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어디 가서 카페에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이 불친절하고 우리한테만 잘못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있어가지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민원은 한 사람을 경유해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교사 개인에게 들어가는 건 차단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교장 선생님이 하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이 해도 좋고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시의 120 다산 콜센터 통합 민원센터를 운영한 것처럼 순천이나 아니면은 여수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런 콜센터를 운영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민원의 학교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